그리고 마침내 그녀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식사 전 죄송하지만 이곳은 다인석 자리여서요. 혹시 저쪽에 2인석 자리가 있는데 그쪽으로 자리를 옮겨 주실 수 있으신가요? 혜원은 눈을 찌푸리며 귀찮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줌마, 제가 누군지 아세요? 어이가 없네. 제가 이 식당 회장님 예비 며느리 될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몰라 뵀네요. 하지만 이곳에 앉으시면 다른 단체 손님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요. 진짜 짜증나게. 제 말 못 알아들으셨어요? 더 화내기 전에 그냥 가시라고요. 하지만 여기 운영 방침이 그렇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 되겠네. 여기 매니저 불러요. 내가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당신 오늘 잘 걸렸어. 다신 이 식당 발도 못 붙일 줄 알아. 내 전화 한 통이면 당신은 바로 잘려. 알아? 그리고 언제부터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이 여기서 일을 할 수 있었지? 당신이 이곳이랑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냄새나고 더러워요.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역겨워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제가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때 혜원은 갑자기 마구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조언 하나 해드릴게요. 아줌마는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사회를 위한 일이라고요.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이렇게 역겨운 여자를 사랑하게 된 걸까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어머니가 아들의 예비 며느리를 시험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으로 변장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일을 겪으신 김명자님의 사연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의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62 김명자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사연을 적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는 조금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며느리에 대한 믿음이 필요했기에 했던 행동들이었습니다. 제 행동이 조금 부족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현명한 조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조언을 가슴에 두고두고 가지고 평생 살아가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방에 앉아 한 남자의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 뒤를 이을 유일한 외동아들 29살의 민철이었습니다. 저는 잘 못하는 술을 마시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주일 전 민철이는 저에게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의 예비 신부 이혜원 양은 26살의 인플루언서로 짧은 시간에 제 아들 민철이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민철이는 굉장히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혜원 씨를 만나보시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들의 말에 겁이 났습니다. 민철이는 너무 순진했고 저는 오랫동안 프랜차이즈 식당 CEO로 지내오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만난 지 2달도 안 돼서 결혼하겠다는 아들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 여자는 정말 아들에게 어울리는 여자일까요? 아니면 저와 아들의 재산에 눈독을 들이는 여자일 뿐일까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혜원이라는 여자와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 미리 알아보기로요. 제가 직접 그녀를 만나보기로 한 거죠.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 CEO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제 며느리가 될 그 여자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0년 넘게 제 비서로 일해온 지선의 도움을 받아 저는 평범한 옷을 입고 가발을 쓰고 안경을 쓰고 화장을 지웠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제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달라질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죠. 평소에 카리스마 넘치는 여성 CEO의 모습은 사라지고 초라한 모습의 할머니가 거울 속에 서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다시 한번 제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아들의 판단을 믿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제 판단을 믿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저희 집안의 유산을 위해서 말이죠. 제 아들은 잘생기고 친절하며 능력도 좋지만 그 여자는 그런 모습 때문에 제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사로잡은 것은 저와 아들의 재산과 회사였죠. 다음 날 저는 비서가 미리 알아본 회원이 자주 가는 저희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나이 든 아르바이트생으로 변장을 한 채로 말이죠. 차를 타지 않고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했습니다. 만약 제가 타는 고급 세단에서 내리는 걸 그녀가 본다면 제 계획은 무용지물이 될 테니까요. 가는 동안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계획을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점심을 먹고 있을 때 식당에 들어가 일을 하는 척. 대화를 나누면 그녀의 진짜 성격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후 1시 제가 운영하는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앉아있는 회원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싼 옷을 입고 고급스러운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식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넓은 다인석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인상을 잠시 찌푸리고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다듬으며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미리 말해두었던 식당 매니저가 저를 보고는 남들은 모르게 살짝 인사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들키기 전에 저는 매니저에게 미리 부탁했던 옷을 받아 입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식기를 날랐고 물을 날라주었고 손님들을 먹고 간 자리를 치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식사 전 죄송하지만 이곳은 다인석 자리여서요. 혹시 저쪽에 2인석 자리가 있는데 그쪽으로 자리를 옮겨 주실 수 있으신가요? 회원은 눈을 찌푸리며 귀찮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줌마, 제가 누군지 아세요? 어이가 없네. 제가 이 식당 회장님 예비 며느리 될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몰라 뵀네요. 하지만 이곳에 앉으시면 다른 단체 손님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요. 진짜 짜증나게. 제 말 못 알아들으셨어요? 더 화내기 전에 그냥 가시라고요. 하지만 여기 운영 방침이 그렇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 되겠네. 여기 매니저 불러요. 내가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당신 오늘 잘 걸렸어. 다신 이 식당 발도 못 붙일 줄 알아. 내 전화 한 통이면 당신은 바로 잘려. 알아? 그리고 언제부터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이 여기서 일을 할 수 있었지? 당신이 이곳이랑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냄새나고 더러워요.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역겨워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제가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때 회원은 갑자기 마구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조언 하나 해드릴게요. 아줌마는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사회를 위한 일이라고요.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이렇게 역겨운 여자를 사랑하게 된 걸까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아가씨. 저는 그 말을 남기고 급히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 나와서는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제 계획은 예상보다 잘 진행되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제 예상보다
훨씬 나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어떻게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믿어줄지 아니면 저를 속인다고 생각할지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더 큰 운명의 장난이 있을 거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녀와의 만남 이후 며칠 동안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을 그 여자로부터 보호하고 싶었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들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지는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여자가 아들에게 미칠 영향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동안 제가 쌓아온 경과 경험이 무색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민철은 여전히 혜원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민철은 혜원을 제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며느리를 보여주는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려던 것이었죠. 저는 이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었죠. 하지만 아들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 1시간 정도 늦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혜원은 그럼에도 일찍이 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곧 제 집이 될 곳에 익숙해지고 싶었고, 더군다나 제 환심을 사려는 의도도 있었겠죠. 웅장한 저택에 도착한 혜원은 비서의 안내를 받아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고급스러운 가구들, 예술 작품들, 넓은 집과 마당은 부와 권력을 말해주고 있었죠. 혜원님, 음료 한 잔 드릴까요? 비서가 공손히 물었습니다. 혜원은 겸손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혜원이라고 불러주세요. 곧 가족이 될 텐데요. 그리고 따뜻한 커피 한 잔 있으면 부탁드려요.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갔고 그녀는 집안을 둘러보며 모든 방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녀의 눈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싼 물건들의 가치를 머릿속으로 계산하며 저택 안에서 자신의 미래를 그리며 상상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 제가 집으로 들어왔고 저는 예상치 못한 혜원의 방문에 놀랐습니다. 혜원이는 저를 보고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혜원은 가능한 가장 이쁜 미소를 지으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혜원과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나도 반가워요. 혜원 양. 민철이가 혜원 양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좋은 말씀만 들으셨길 바랍니다. 혜원이 수줍은 듯 웃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모든 표정과 제스처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내 아들이 혜원 양한테 완전히 빠져 있던데. 그러자 혜원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를 사랑해요. 보는 순간 제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에 저는 순간 혜원을 시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혜원 양, 나는 지금까지 항상 사람의 성품을 가장 중요시 여겨왔어요. 그 사람의 성품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단번에 알 수 있지요. 혜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미소를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자신이 어떤 자선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열정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야기가 그럴듯했지만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을 바로 눈치챘습니다. 더군다나 그녀가 말하는 동안 식당에서 그녀가 저에게 보여주었던 악랄한 태도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뻔뻔한 행동과 말은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때 비서가 커피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혜원은 그녀를 보고서 갑자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져왔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비서는 무표정하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저는 혐오스러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비서가 물러간 후 저는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해요? 혜원은 질문에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여유를 되찾고 대답했습니다. 귀천은 없지만 더 폼나는 직업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순간 제 마음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혜원의 진짜 모습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면서 저는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화를 내고 싶었지만 그때 민철이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민철이는 저와 혜원이 있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풀어지더군요. 벌써 두 사람이 알아가고 계시네요. 제가 사랑하는 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해요. 민철이는 기쁜 듯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분명 마음에 드실 거라고 확신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을 말하고 싶었지만 기뻐하는 아들의 표정을 보고는 도저히 그 말이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 혜원 양은 참 좋은 성품을 가진 것 같구나. 그 말에 민철이는 매우 기뻐하며 저에게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제가 예약할게요. 좋은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 있어요. 어머니가 새로 런칭하시려는 식당에 좋은 레퍼런스가 될 거예요. 제가 대답하려는 순간 혜원이 갑자기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이런 차림으론 갈 수 없어요. 좋은 곳이라면 더 차려입고 가고 싶어요. 혜원이 입고 있는 옷이 충분히 고급스럽다는 걸 알았지만 그저 말을 삼켰습니다. 그렇지. 보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혜원은 제 비꼬는 어조를 알아챘겠지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 자리에 있는 누구보다 빛나는 옷을 입으라고요. 흥미로운 말이군요. 그런 비싼 옷을 살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불편한 침묵이 잠시 흘렀습니다. 1시간 있다가 식당에서 보기로 해요. 어머니, 괜찮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혜원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혜원은 떠나기 전에 저에게 다시 한번 인사를 건넸습니다. 혜원이 떠난 뒤 민철은 저에게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혜원이가 불편해했잖아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민철아, 너는 정말로 혜원 양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니? 물론이죠. 어머니, 혜원이는 최고의 여자예요. 친절하고 똑똑하고 예쁘잖아요. 무슨 문제 있으세요? 아니다. 그저 내가 행복한지 알고 싶어서 물어봤단다. 결혼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니까. 민철은 저의 말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어머니.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하지만 혜원이는 정말 완벽한 여자예요. 그날 저녁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는 저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자리였습니다. 혜원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 그녀가 얼마나 가증스럽게 거짓말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민철의 농담에 웃고 여러 예술과 문화에 대해 지적인 말을 했습니다. 레스토랑 직원들에게 대하는 무의식적인 거만함도 눈에 띄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그녀의 본 모습을 아들에게 꼭 보여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돈과 사회적 지위에만 관심 있는 여자와 결혼을 한다면 저는 결코 그런 결정을 내두지 않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혜원이 결혼식 준비에 대해 떠들어대는 동안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큰 자선 행사를 열어 혜원을 다시 한번 시험해 봐야겠다라고요.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 여러 사람들에게 혜원의 본 모습을 드러내고 민철에게도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알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 런칭하는 식당 브랜드를 알리면서 자선 행사를 함께 진행하는 행사였습니다. 많은 관계자들과 도움을 주신 분들을 초대하는 자리로 보이게 꾸몄지만 사실 그 행사의 주인공은
저희 식당 가맹을 맡으신 분들과 앞으로 있을 봉사활동을 도와주시는 봉사자님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른 채 민철이는 저희 뜻깊은 계획에 감동받아 행사 준비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반면 혜원은 이 자선 행사에서 상류사회의 인맥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을 겁니다. 자선 행사 날, 많은 상류 사회 인사들이 멋진 옷을 입고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원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민철의 팔짱을 끼고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자태와 눈부신 미소로 모두의 주목을 받았고 그 모습을 저는 지켜보았습니다. 오늘 밤이 제 아들과 제 미래의 결정적인 순간이 될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손님들과 칵테일을 마시고 있던 혜원과 민철에게 다가갔습니다. 너무 아름답구나, 혜원아. 혜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내가 특별한 손님들을 맞이해야 하는데 같이 가줄 수 있니? 혜원은 당연히 그 자리에 있는 부유한 정재계 인사들을 떠올렸을 거였고 역시나 제 예상대로 말하더군요. 그럼요, 어머님. 영광이에요. 하지만 제가 맞이한 손님들은 혜원이 예상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소박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었고 혜원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혜원아, 이분들이 바로 오늘 행사의 주인공들이란다. 우리가 새로 런칭하는 식당들을 맡아 주실 가맹주분들이셔.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혜원은 당황한 모습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더욱 주의 깊게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제스처, 말투, 표정 모두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소개했습니다. 자선단체 봉사자들, 여러 저희 가게를 맡으실 가맹주분들, 그리고 회사의 직원들까지요. 혜원은 계속해서 높은 지위의 사람들에게 가고 싶어 했지만 저희 말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저는 모두 지켜봤습니다. 혜원이는 한 중년의 가맹점 아주머니와 악수한 뒤 몰래 손수건으로 손을 닦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 뒤 혜원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며 그 구역을 피했고 유명인사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메인홀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 회사의 새로운 브랜드 런칭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한마음인 공동체라는 걸 알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말이죠. 저는 혜원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에 저희 회사는 10억 원의 장학금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마을의 독거 노인분들을 위한 자원봉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노인분들을 위해 음식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이후에는 장소도 마련하여 그분들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식사를 하실 수 있게 무료 급식터도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모든 봉사활동과 자선행사를 진행해 줄 이혜원 양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물밀듯 박수를 쳤고 민철이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혜원을 끌어안았습니다. 혜원은 그 말을 듣고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걸 깨달은 것이었죠. 이 제안을 거절하면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 것이고 받아들이면 꼼짝없이 싫어하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혜원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한테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뜻깊은 일에 제가 참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회장님이 평생토록 어려우신 분들을 도왔다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그 마음의 털끝만큼도 미치지 못하겠지만 회장님이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따뜻한 마음을 더 크고 많이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회장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다시 박수와 함성을 보냈고 민철은 그녀를 다시금 껴안았습니다. 행사가 계속되는 동안 혜원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녀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오래된 비서인 지선에게 그녀의 뒷조사를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지선은 제 지시에 따라 혜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조사하고 있었고, 행사가 끝난 뒤 저는 지선과 변호사를 은밀히 불렀습니다. 어떻게 돼가고 있어? 네, 회장님. 대부분의 자료는 준비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내릴 결정의 무게를 깊이 느꼈습니다. 이 일이 아들 민철의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좋아. 곧 일을 진행하지. 그 자리에서 아무도 이 상황에 대한 놀라운 반전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잠에서 깬 저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서 지선과 변호사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며 마음을 다스리려 했지만 갑자기 지선이 급하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지선은 명백히 긴장한 듯한 말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어제 행사가 끝난 후 혜원 양을 따라갔다가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한 남자와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몰래 들었습니다. 지선의 설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혜원과 그 남자는 실제 연인 관계였고 그들은 민철을 속여 재산을 빼돌릴 계획을 짜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사기꾼이었고 민철과 혜원의 만남을 모두 계획한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역설적이게도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진실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나빴지만 이제 아들이 더 이상 저를 오해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확실한 거 맞겠지. 네, 회장님. 심지어 결혼 후에 어떻게 재산을 빼돌릴지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고 다 녹음해 두었습니다. 저는 분노에 차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빨리 행동에 옮겨야 했지만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했습니다. 혜원에게 이 일을 들키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알고 나면 분명 사라질 것이 뻔했죠. 이 일은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야 해.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자료는 여기 두고 가겠습니다. 저는 비서가 저에게 준 USB를 컴퓨터에 꽂아 녹음한 내용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통화한 사람은 그녀의 진짜 연인이자 공범인 승현이었습니다. 자기야, 나야. 어떻게 돼가고 있어? 승현은 비열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이 뭔가 이상해. 나를 의심하고 테스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녀는 그에게 자선 행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괜찮아, 혜원아. 너 연기 잘하잖아. 조금만 더 참아. 곧 그쪽 재산이 우리 거 되는 거야. 그리곤 둘은 한국을 떠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 맞아. 조금만 더 있으면 돼. 그 노인네가 뭘 할 수 있겠어? 그 집 아들이 너의 손바닥 위에서 놀고 있는데. 그래, 맞아. 지금까지 과거를 깔끔하게 지웠는데 세장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알 수 있겠어. 그 내용을 들은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죠. 녹음을 들은 후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실수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훔치려는 저와 아들의 모든 것을 지켜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루빨리 계획을 시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비서의 도움을 받아 혜원과 승현의 불법 자금 활동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승현을 미행하며 그의 행적을 문서화했습니다. 민철이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행복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민철이는 혜원을 기쁘게 하기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해 그녀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저는 사설 탐정을 통해서 그녀의 모든 행적을 보고 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들이 그녀의 집에 가는 것도 예외는 아니었지요. 비서는 아들의 옷매무새를 만져주는 척하며 5단의 작은 소형 녹음기를 달았습니다. 저는 그 행동에 죄책감이 들긴 했지만 모두 다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은 그녀의 집에 도착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집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깜짝 선물이야. 그녀는 깜짝 놀라 재빨리 휴대폰을 숨겼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멋진 선물은 처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기쁜 것처럼 들렸지만 긴장감을 숨길 순 없었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는 동안 민철이는 그녀에게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느낀 듯 했어요. 혜원아, 괜찮아? 걱정이 많아 보이는데? 그녀는 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저 어머님이 제안하신 자원봉사 일이 조금 긴장돼서요. 중요한 일이잖아요. 민철이는 사랑스런 눈빛으로 그녀를 보며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나는 너가 정말 자랑스러워. 이렇게 마음씨 고운 널 만나게 된 나는 정말 행운아야. 민철의 말을 들은 혜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을까요? 저는 녹음된 음성을 들으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에 대한 자그마한 기대를 저는 빠르게 밀어내야 했어요.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더 이상 물러설 순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집에서 비서 지선과 변호사와 긴급하게 회의를 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혜원과 승연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그들의 통화 녹음 기록, 은행 거래 기록, 범죄 기록이 전부 있어. 우리가 하려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야. 하지만 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가문을 위해선 꼭 필요한 일이야. 무거운 표정으로 비서 지선이 말했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을 겁니다. 언제든 실행 가능합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노을이 지는 걸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실행하자.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실행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 행동의 결과가 아들에게 고통스러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민철이는 첫 자원봉사 날인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이 바쁘지만 시간을 내어 혜원과 함께 동네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민철이는 제가 혜원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받아들이길 원했어요. 그녀의 진정한 모습은 모르는 채 말이죠. 오후 2시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은 저희 집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거라. 혜원은 기쁜 척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철이는 오늘 있을 계획에 대해 신나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진정한 혜원의 따뜻한 마음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구석에 있는 비서 지선과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이제 실행할 때가 되었습니다. 가기 전에 할 말이 있다. 잠시 내 방으로 오려무나. 혜원의 표정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화감의 정체는 아직 알지 못하는 듯 했어요. 저 또한 마음을 굳게 먹었지만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비서와 아들 그리고 혜원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할 이야기는 너를 힘들게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믿어다오. 너를 위한 결정이었다는 것을. 그 순간 혜원의 휴대폰 진동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혜원은 당황한 채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혜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냐고 물었지. 그녀는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여자가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책상에
올려져 있는 파일을 민철이에게 주었습니다. 민철이 열어본 그 파일 안에는 혜원과 진짜 남자친구이자 사기꾼인 승현의 사진들, 은행 기록, 사기 전과 기록 등이 있었습니다. 민철아, 이 여자와 사진에 있는 그 녀석은 처음부터 너를 속이려 했어. 모든 것이 거짓말이고 우리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너에게 접근한 거야. 혜원은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그리고는 아들을 향해 몸을 돌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민철 씨. 모두 오해예요.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민철은 믿을 수 없는 증거들을 분노에 찬 눈빛으로 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나한테 했던 모든 게 거짓이었어? 혜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이 세상 모든 걸 잃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내가 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형식이라는 남자였습니다. 뒤따라 제 가드들이 그를 말리려 따라왔습니다. 누나, 당장 나와! 아버지 곧 죽는다고! 방 안은 혼란의 도가니였습니다. 민철은 어리 빠진 채 증거만을 바라보았고, 저는 갑작스레 등장한 그 남자를 끌어내라고 가드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혜원은 현재와 과거가 엉켜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 없는 듯 했습니다. 그 혼란은 길지 않았어요. 혜원이는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얼이 빠져 있는 민철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을 좋아했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이 말을 끝으로 혜원은 방에서 뛰쳐나갔고 그 뒤를 갑자기 침입했던 형식이란 남자가 따라갔습니다. 민철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위로하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미안하구나. 고통스럽겠지만 받아들여야 한다. 너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어. 민철은 제 품에 안겨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슬퍼하는 아들을 보며 제가 벌인 일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결과를 불러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더 큰 일이 다가올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은 모든 일을 뒤집을 만한 큰 진실이었고 완전히 다른 의미를 불러일으킬 만한 일이었습니다. 한편 민철은 여전히 멍한 상태였습니다. 방에 앉아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과 서류들을 바라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 모든 증거들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많은 걱정과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진실을 말해야만 했던 저의 행동이 후회가 되기도 했죠. 저는 아들에게 다가가 말을 꺼냈습니다. 민철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건 알지만 민철은 손을 들어 저의 말을 막았습니다. 제발요.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지선이 급하게 들어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잠시 전화 좀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누구길래? 병원입니다. 저는 비서에게 다가갔습니다. 병원, 무슨 일인데? 박찬화 씨라고 하던데요. 혜원 씨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회장님의 번호가 긴급 연락처로 등록되어 있었답니다. 저는 무언가 생각난 듯 했습니다. 아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통화 후 아들 민철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통화를 한 후 죄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철아, 너에게 말할 게 있어. 몇십 년간 말하지 못했던 비밀이야. 또 제가 모르는 게 있나요? 지금까지 절 얼마나 속이신 거예요? 또 무슨 일이길래요?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들에게 말할 이야기를 저 또한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만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요.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이야기란다. 가능하다면
평생 말하고 싶지 않았어. 너는 평생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고 궁금해했었지. 나는 너의 친아버지가 어릴 적 사고로 죽었다고 말했고, 지금까지 말하지 못해 미안해. 사실 너의 아버지는 살아있단다. 뭐라고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아들은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았어요. 저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눈을 감으니 예전 저에게 있었던 슬픈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30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사업가셨고, 이전부터 저희 집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부모님은 가업을 이을 아들을 원하셨지만, 그 가업을 이을 아들이 태어나지 않자 제가 그 길을 걷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어렸을 적 저는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 사업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에겐 굉장히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부모님의 말을 따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아마도 그 두 분에게 저는 못된 딸이었겠죠. 그 두 분은 저를 통제하기 위해 부지기수로 노력하셨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대학을 졸업하자 돈이 많은 기업가 자제와 저를 결혼시키려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싫어서 매번 선자리에 나가 퇴짜를 놓았습니다. 당시에 저는 꼭두각시 같았고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저의 삶을 들어온 사람이 바로 박찬화 씨였습니다. 그 남자는 정말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선자리가 끝나고 공원 벤치에 앉아 하이힐에 까진 뒤꿈치에 밴드를 붙이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저에게 밴드를 붙여주었죠. 저는 순박하게 생긴 그 남자가 좋았고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남자와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매우 젊었기 때문에 돈과 명예 따위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살 수 있다면 저에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그 사람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그게 바로 민철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은 저를 집에서 내쫓으셨어요. 당연한 수순이었죠. 그 사실에 찬화 씨는 굉장히 미안해했습니다. 저는 그런 찬화 씨를 안아주며 괜찮다고 말해 주었죠. 진심이었습니다. 찬화 씨는 저와 민철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 굉장히 열심히 일했어요. 저 또한 좋은 대학을 나온 것을 살려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작은 집에 살았지만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물론 경제적으로 힘든 건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저는 또 다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적인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 사실에 저와 찬화 씨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먹여 살려야 하는 아이가 둘이나 생긴 것이었고, 저도 배가 어느 정도 불러왔을 땐 과외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찬화 씨는 저와 아이들을 위해 굉장히 열심히 일했지만 돈은 언제나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는 이쁜 딸을 낳았습니다. 아직 이름도 지어주지 않은 굉장히 이쁜 아이였어요. 저는 그 아이를 찬화 씨에게 안겨주었죠. 찬화 씨는 기뻐하는 표정이라기 보단 무거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나중에 알게 되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얼마 뒤 찬화 씨는 저에게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유도 알 수 없었죠. 그냥 무작정 제가 싫어졌다며 헤어지자고만 말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던 그 이유는 제 부모님과 찬화 씨가 따로 만났었더라고요. 부모님은 찬화 씨에게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으로 압박을 하면서 저와 헤어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철이만 데려가고 딸은 찬화 씨가 데려가라고 한 것이었죠.
저는 그 사실을 모른 채 15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일 이후로 남자를 믿지 못했고 아들만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자연스레 부모님의 바람대로 사업의 대를 이었고요.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에게 말해 주셨어요. 그리곤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그 남자를 굉장히 오랜 시간 원망해 왔었거든요. 찬화 씨는 저를 위해 자신이 희생을 떠안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찬화 씨는 이후 딸인 혜원이를 키우다 다른 여자와 재혼을 했고 아까 문을 박차고 들어온 아이를 낳은 것이었어요. 새로 재혼한 아내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기 혼자 아이 둘을 키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 자신이 세상을 떠날 것 같다고 전화로 말해준 것이었어요. 저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민철이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말해서 미안하구나. 미안하다 아들아, 나도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 나는 네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어머니, 무거운 침묵이 방을 채웠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내 딸 이름이 혜원이었구나. 마침내 민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만 생각하세요. 복잡하시겠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 아버지와 그녀를 보러 가야 해요. 저는 아들의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너의 말이 옳아. 당장 가보자꾸나. 그렇게 저와 민철은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딸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저와 민철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찬화 씨가 있던 병원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더군요. 병원에 도착한 혜원과 형식은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쳐져 있는 커튼을 치기 전 혜원이는 자신의 세상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느꼈습니다. 살아온 삶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사랑했던 아버지를 잃을 수도 있다는 그 무게 앞에서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커튼을 치자 아버지인 찬화 씨가 보였습니다. 여러 기계에 연결된 창백한 모습이었죠. 혜원이는 그 모습을 마주한 순간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가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나왔어. 좀 오래 걸렸지? 그 말을 듣고 찬화 씨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혜원이의 얼굴을 보자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곤 힘을 다해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딸, 다녀왔어? 올 줄 알았어. 그 말을 듣자 혜원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후회로 가득 찬 마음을 아버지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죠. 아빠, 나 말이야.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찬화 씨는 혜원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혜원아, 진정한 용기는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데 있어. 나는 너를 잘 알아. 너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야. 찬화 씨의 말은 혜원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흔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을 덮고 있던 두꺼운 가면이 깨지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혜원이는 길을 잃은 상태였죠. 그리고 찬화 씨는 저와 마찬가지로 오래전 있었던 저와의 이야기를 마지막 힘을 다해 혜원이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원아, 너에게 알려줘야 할 게 있어.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이야기야. 혜원아, 너의 어머니가 누군지 궁금해했었지? 그 이후로 이어진 이야기들은 혜원이의 근본을 흔드는 말이었습니다. 혜원이는 기억의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거짓이었지만
민철과 저에게 느꼈던 감정은 보통의 감정 이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친숙함, 따뜻함이 있었죠. 정말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혜원이도 민철이처럼 굉장히 혼란스러움에 가득했습니다. 저에 대한 미움, 민철에 대한 죄책감과 사랑, 가족을 버리고 도망친 것에 대한 후회 등 모든 감정들이 혼란스럽게 뒤섞였습니다. 아빠.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찬화 씨는 마지막 힘을 모아 입을 열었습니다. 진실을 받아들여야 해. 도망친 곳에 낙오는 없단다. 혜원이는 진실만이 이 수렁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쯤 저와 민철이는 병원에 도착했고 비서가 말해준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도착해 조심히 병실 문을 열었죠. 그때 제가 보았던 혜원과 찬화 씨의 표정은 수많은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병실에 있던 5명의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두 진실을 받아들이기 위한 표정이었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비밀과 후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용서와 이해,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무언가가 존재했습니다. 찬화 씨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보고 싶었어요. 이제 진실을 말할 때인가 봐요. 그러게요. 당신도 많이 늙었네요. 그 작은 병실에서 삑삑대는 기계의 소리와 함께 저희들은 용서와 이해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비밀들을 말하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바랬으며 서로 그 용서를 받아주고 이해해 주었습니다. 혜원이는 저와 민철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혜원이는 더 이상 사기꾼도 거짓말쟁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딸이고 여동생이며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민철이도 마찬가지였죠. 둘이 느꼈던 사랑은 여전했지만 점점 다른 모양의 사랑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더 이상 이성적인 사랑이 아닌 알지 못했던 동생으로서의 사랑으로요. 저와 아이들은 과거의 결정들이 가져온 이 결과를 마주하고 모두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감은 찬화 씨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사랑했던 누구보다 큰 사랑을 저에게 주었던 남자를 말입니다. 노을빛이 병실 안에 가득했고 남은 저희 4사람은 다른 미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찬화 씨는 미소를 지은 채 마지막을 맞았습니다. 마치 마지막 소원을 이룬 것처럼요. 저는 제 딸 혜원이와 찬화 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평생 함께 하는 거야. 혜원이도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면 평생 진심을 다해 살기 위해 노력할게요. 저희는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껴안아 주었습니다. 아마 저희의 삶은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걸어간다면 어떠한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찬화 씨를 위해 그리고 저희 가족의 미래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거짓보다는 진실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저희들은 강한 유대로 함께 묶였습니다. 용서와 이해,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유대로 말입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불확실하고 불완전하지만 빛나는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이렇게 저희 이야기는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 사연을 써보는 거라 너무 부족하네요. 두서 없고 많은 내용이 빠져 있어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저희 가족을 위해 많은 조언과 힘나는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있었던 힘든 일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 희망을 가지시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함께 한다면 모든 일이든 이겨낼 수 있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벌써 사연자분들의 이야기를 공감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이 14,000명을 넘어섰는데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